안녕하세요. 저는 이선영 66입니다. 정말 심장이 덜컥했던 제 얘기 잠깐만 귀 기울여 주세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정말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검은 한복을 입고 머리를 단정히 올린 66세의 여자. 얼굴이 이렇게 야위었나 싶었어요. 지금 이 순간 남편을 떠나보낸 슬픔보다는 묘한 예감이 가슴을 조이고 있었습니다. 강남의 그 큰 장례식장에서도 유독 소음이 심한 곳이었어요. 엘리베이터 띵동 소리가 끊이지 않고 복도 곳곳에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와 수군거리는 목소리들. 그 모든 소리가 마치 제 마음을 긁어대는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 고생 많으셨어요.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예요. 문상객들의 위로는 따뜻했지만 제 귀에는 그저 메아리처럼 들렸어요. 영수 씨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사흘째. 고등학교 국어교사로 33년을 버텨온 제가 이제는 혼자가 되었다는 현실이 아직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장례식 마지막 날 오후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드르르르. 큰 차 몇 대가 장례식장 앞에 멈춰 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는 검은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줄지어 들어왔어요. 마치 재벌가 장례식에서나 볼 법한 그런 분위기였죠. 그들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키는 크지 않지만 당당한 걸음걸이, 단정한 인상. 그런데 그 얼굴을 어디선가 본 것 같은 기시감이 들었어요. 고인께서 저희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가 절을 하며 인사할 때 제 시선은 그의 왼쪽 귀 뒤로 향했습니다. 머리카락 사이로 희미하게 보이는 작은 흉터. 초승달 모양의 엄지손가락만한 쿵. 심장이 한 박자 멈춘 것 같았어요. 그 흉터를 제가 모를 리 없었거든요. 15년 전 3살 때 미끄럼틀에서 떨어져 생긴 상처. 매일 밤 연고를 발라주며 아프지 않다. 우리 준호 씩씩하다고 달래주던 그 흉터. 실례합니다만 성함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더니 그가 깔끔한 명함을 건네주었어요. 윤재민 -YJ그룹 회장. 준호가 아니라 재민? 그것도 그룹 회장이라니. 하지만 그 눈매, 그 코 모양, 특히 웃을 때 살짝 드러나는 앞니의 아주 작은 틈. 제가 낳고 기른 아이의 얼굴을 제가 모를 리 없었습니다. 혹시 제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려 할 때 그가 먼저 고개를 숙였어요. 다시 한번 조의를 표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정중했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에게 하는 인사처럼. 제가 그를 알아보는 눈빛을 보내도 그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따각따각. 그의 구두 소리가 멀어져 가면서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피곤하시겠어요. 좀 쉬세요라는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날 밤 빈집에서 영수 씨의 옷을 정리하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혹시 남편도 그 남자가 준호라는 걸 알고 있었을까? 아니면 제가 15년간 그리움에 지쳐서 착각하는 걸까? 하지만 그 흉터만큼은 확실했어요. 엄마가 아들의 상처를 잊을 리 없으니까요. 창밖으로 새벽 4시에 서울이 보였습니다. 네온사인들이 하나둘 꺼져가고 이른 출근길 차들의 헤드라이트가 깜빡이기 시작했어요. 그 빛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그가 제 아들 준호일까? 아니면
단순히 비슷한 사람일까? 어쨌든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 의문을 풀지 않고는 앞으로 하루도 편히 잠들 수 없을 것 같다는 것. 준호의 여권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22살의 맑은 눈동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지금도 이 사진만 보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15년 전 그날의 기억이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하거든요. 엄마, 유럽 한 바퀴 돌고 올게요. 건축학과 4학년이던 준호는 취업 전 마지막 자유를 만끽하고 싶다며 배낭여행을 떠난다고 했어요. 영수 씨는 남자라면 한 번쯤 모험도 해봐야지라며 선뜻 용돈을 챙겨줬죠. 조심해서 다녀와라. 한 달에 한 번은 꼭 연락하고. 알았어요, 엄마. 걱정 마세요. 인천공항에서 손을 흔들며 떠나던 그 뒷모습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처음 2달은 순조로웠어요. 독일에서 프랑스에서 보내온 사진들을 보며 우리 아들 정말 잘생겼다고 뿌듯해했죠. 그런데 이탈리아를 거쳐 그리스로 넘어간다던 연락 이후 갑자기 소식이 끊어졌습니다. 따르르. 휴대폰이 계속 꺼져 있다는 안내 음성만 들렸어요. 처음엔 바빠서 그러겠지 했는데 1주일, 2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전화벨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한국 외교부입니다. 박준호 씨 가족분이신가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외교부에서 전화가 온다는 건 그리스 근해에서 배 전복 사고가 있었습니다. 승객 명단에 박준호 씨 이름이 확인됐고요. 그럼 우리 아들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 생존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전화기를 놓치고 주저앉았어요. 영수 씨가 달려와 저를 붙들고 함께 울었죠. 그 후로는 지옥 같은 나날이었습니다. 그리스 현지로 직접 가서 수색에 참여했지만 거친 파도만 출렁일 뿐이었어요. 현지 경찰은 배가 완전히 침몰했다. 이 정도 바다에서는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시신을 찾지 못한 이상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혹시 다른 배에 구조됐을 수도 있고. 부인,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하지만 엄마의 직감은 달랐어요. 준호가 죽었다면 분명히 알 텐데 그런 확신이 들지 않았거든요. 한국에 돌아온 후에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에서 실종자 찾기 사이트를 뒤지고 유럽에 있는 한인회에 연락하고 심지어 점집까지 찾아다녔어요. 아드님이 살아계세요. 하지만 아주 먼 곳에 있어요. 언제 돌아올까요? 기다리시면 반드시 만나게 될 거예요. 점쟁이의 말이 허황된 위로라는 걸 알면서도 매달렸습니다. 그게 유일한 희망이었거든요. 영수 씨는 다르게 반응했어요. 처음에는 저와 함께 찾아다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그만 놓아주자고 했죠. 여보, 준호도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걸 원하지 않을 거야. 시신도 못 찾았는데 어떻게 포기해요?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부부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영수 씨는 현실을 받아들이려 했고 저는 끝까지 희망을 놓고 싶지 않았어요. 결국 7년 전에 준호를 사망자로 신고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죽은 사람이 된 거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22살 그대로 살아 있었어요. 삐삐삐. 밥솥에서 김이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혼자 사는 제게는 너무 큰 밥솥이지만 아직도 세 사람 분량으로 밥을 짓는 습관을 버리지 못했어요.
준호가 언젠가 돌아올 거라는 믿음 때문에. 그래서 어제 그 남자 윤재민을 봤을 때 심장이 그렇게 뛰었나 봅니다. 15년간 간절히 기다렸던 아들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정말 우리 준호일까?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20살 생일날 찍은 사진 속 준호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해맑은 미소와 어제 본 재민의 차가운 표정이 같은 사람의 것이라고 믿어도 될까요? 하지만 그 흉터만큼은 거짓말을 할 수 없었어요. 엄마가 매일 봐왔던 아들의 상처를 다른 사람의 것으로 착각할 리는 없으니까요. 창밖으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뭔가 달라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게 무엇인지 다시 떠올리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윤재민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키보드를 제대로 누르기도 어려웠어요. 33년간 아이들에게 인터넷 검색 숙제를 내주면서도 정작 제가 이렇게 간절하게 누군가를 찾아본 적은 없었거든요. 딸깍, 딸깍. 마우스를 클릭할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하나씩 기사를 읽어 내려가는데 윤재민이라는 사람의 화려한 이력이 펼쳐졌어요. 해외 금융업계에서 성공한 후 한국 진출, YJ그룹 창립 5년 만에 업계 선두, 젊은 CEO의 성공 신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의 과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언론에서는 해외에서 성공했다고만 할 뿐, 어느 나라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언제 한국에 왔는지조차 명확하지 않았어요. 참 신기하네. 중학생들도 인스타그램에 어릴 때 사진 하나쯤은 올리는 시대인데 윤재민의 개인사는 마치 5년 전부터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그 전의 기록은 완전히 공백이었어요. 그날 오후 영수 씨 서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는데 맨 아래 깊숙한 곳에서 낡은 수첩 하나가 나왔어요. 이게 뭐지? 표지에 일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영수 씨가 일기를 쓴다는 건 몰랐는데 첫 장을 펼치자 깨알 같은 글씨로 빼곡히 적힌 내용이 보였어요. 2024년 3월 15일. 오늘 윤재민을 만났다. 건축 자문을 부탁한다고 했는데 계속 신경이 쓰인다. 특히 웃을 때 모습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영수 씨도 윤재민을 의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3월 22일. 다시 만났는데 확신이 든다. 귀 뒤에 흉터가 준호와 똑같다. 하지만 그는 전혀 모르는 척한다. 4월 8일. 사립탐정에게 의뢰했다. 윤재민의 과거를 조사해 달라고. 4월 30일.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의 과거 기록이 너무 깨끗하다. 마치 5년 전에 갑자기 나타난 사람 같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손이 떨렸어요. 영수 씨는 저보다 훨씬 일찍부터 재민이 준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5월 15일. DNA 검사를 위해 그의 머리카락을 구해야겠다. 하지만 어떻게? 6월 3일. 오늘 커피를 마시다가 기회가 있었는데 놓쳤다. 너무 조심스럽다. 찰칵. 문득 책장에서 사진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집어들어 보니 윤재민과 영수 씨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카페에서 찍은 것 같았는데 재민은 웃고 있었지만 어딘지 어색해 보였어요. 사진 뒷면에는 영수 씨의 글씨로
2024년 6월 10일 마지막 만남이 될 것 같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일기의 마지막 페이지였어요. 6월 12일 선영이에게 말해야 할까?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다. 만약 내가 틀렸다면 또 상처를 줄 수도 있다. 좀 더 확실해진 후에 그것이 마지막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3일 후 영수 씨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여보, 당신도 알고 있었구나. 눈물이 후두둑 떨어져 일기장을 적셨습니다. 혼자서 이 모든 걸 조사하고 고민하고 확신을 얻어가던 영수 씨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저에게 말하지 않은 것도 혹시라도 제가 다시 상처받을까봐 걱정했기 때문이겠죠. 윙. 에어컨 바람이 일기장 페이지를 넘기며 소리를 냈습니다. 그 바람에 또 다른 종이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집어보니 사립탐정사무소 명함이었습니다. 김정우 탐정사무소. 사실만이 진실입니다. 영수 씨가 의뢰했던 곳이겠죠. 혹시 더 자세한 조사 결과가 있을까요? 그 순간 현관에서 띵동하는 벨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올까 싶어 문을 열어보니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우 탐정입니다. 고 박영수 씨께서 의뢰하신 건에 대해 마지막 보고를 드리러 왔습니다. 하늘이 내려준 기회였습니다. 영수 씨가 못다한 일을 제가 마저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들어오세요. 차라도 한 잔 드시고 가세요. 탐정은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윤재민의 과거 15년이 그 안에 담겨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과연 그 파일 안에는 어떤 진실이 숨어 있을까요? 그리고 정말로 윤재민이 제 아들 준호일까요? YJ그룹 본사 앞에 서니 목이 아플 정도로 높은 빌딩이었어요. 유리로 된 외벽이 오후 햇살을 받아 반짝거리는 모습이 마치 거대한 거울 같았습니다. 제가 평생 근무했던 3층짜리 낡은 학교 건물과는 정말 다른 세상이었죠. 김정우 탐정이 어제 건네준 파일의 내용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윤재민이라는 이름으로 살기 시작한 건 정확히 5년 전부터입니다. 그 전 기록은 완전히 지워져 있어요. 이런 경우는 보통 탐정의 말을 끝까지 듣지 못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윙. 회전문을 돌리며 들어서니 로비의 웅장함에 압도되었어요. 대리석 바닥에 제 운동화 소리가 딱딱 울렸습니다. 정장 입은 사람들 사이에서 검은 패딩 점퍼에 운동화를 신은 제 모습이 얼마나 어색했을까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안내 데스크의 젊은 직원이 정중하지만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마치 여기가 어디인 줄 아시고 이런 차림으로 오셨나요? 라고 묻는 것 같았습니다. 윤재민 회장님을 만나고 싶은데요. 예약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하지만 꼭 만나야 할 일이 있어서. 직원의 표정이 한순간에 차가워졌어요. 하지만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선영 선생님? 돌아보니 윤재민이 서 있었어요. 회색 정장에 금색 넥타이, 반질반질한 구두. 장례식장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더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제가 그를 알아보는 순간 그의 얼굴에 스쳐간 당황스러운 표정을 놓치지 않았어요. 무슨 일로 이곳에?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정중했지만 경계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서
자세한 말은 할 수 없었어요. 재민은 잠시 주저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실로 올라오시죠. 엘리베이터 안에서 흐르는 클래식 음악이 묘하게 긴장감을 더했어요. 40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우리 모습을 보니 정말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들 같았어요. 성공한 기업인과 평범한 퇴직 교사. 회장실은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멋진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풍경보다 그의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액자가 더 눈에 들어왔어요. 어린아이 사진이었는데 준호 어릴 때와 닮은 구석이 있었거든요. 커피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재민이 책상 건너편 의자를 권했지만 저는 서 있기로 했어요. 이런 대화는 앉아서 할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15년 전 제 아들을 잃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재민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박준호, 22살에 유럽 여행을 갔다가 그리스 근해에서 배 사고로. 말을 이어가는데 재민이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창문 쪽으로 걸어가더니 한강을 내려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등을 돌린 그의 어깨가 약간 떨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건가요? 돌아선 그의 목소리는 더욱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당신이 그 아이 같아요. 가방에서 준호의 사진과 어릴 때 입던 옷가지들을 꺼냈어요. 특히 3살 때 즐겨 입던 파란색 티셔츠를 내밀었죠. 이 옷의 왼쪽 소매에 작은 구멍이 있어요. 강아지가 물어뜯어서 생긴 건데. 그리고 당신 귀 뒤에 흉터. 재민이 반사적으로 왼쪽 귀를 만졌어요. 그 순간 확신이 들었습니다. 무의식적인 행동이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는 금세 표정을 굳혔어요. 실종된 자식을 찾고 있다고, 제가 그 아이 같다고. 하지만 저는 윤재민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니고요. 그럼 당신의 어린 시절은 어떠셨나요? 부모님은 어디 계시고? 사생활에 관한 질문은 사양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더욱 단호해졌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DNA 검사를 해보면 알 수 있잖아요. 당신이 정말 제 아들이 아니라면 왜 거부하세요? 그때 재민이 급히 인터폰을 눌렀어요. 비서실, 제가 급한 회의가 있다고 전해주세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돌아가시죠. 하지만 그 순간 재민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벨소리는 유명한 동요 멜로디였습니다. 곰 3마리가 한 집에 있어. 준호가 어릴 때 가장 좋아하던 노래였죠. 병원 복도의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어릴 때 준호가 아플 때마다 맡았던 그 익숙하면서도 싫은 냄새였어요. 재민을 따라 소아병동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가 제 아들인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의 아이를 보러 간다는 게 띵! 7층에 도착했어요. 복도 끝 특실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도윤이가 자고 있을 거예요. 재민의 목소리가 아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회장실에서의 차가운 CEO가 아니라 그냥 걱정 많은 아빠였죠. 병실 문을 열자 작은 침대에 누워있는 아이가 보였습니다. 8살이라고 했는데 또래보다 많이 말라 보였어요. 하얀 얼굴에 산소 마스크를 끼고 있는 모습이 어찌나 안쓰럽던지. 도윤아, 아빠 왔어.
재민이 아이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어요. 도윤이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아빠, 오늘은 일찍 왔네? 응, 아빠가 바빠서 미안했어. 이분은 아빠 친구분이야. 도윤이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맑았어요. 아픈 아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안녕, 도윤아. 많이 아프니? 아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옆에 있던 의료진용 차트를 힐끗 보니 상태가 심각해 보였습니다. 간 수치들이 모두 정상 범위를 벗어나 있었거든요. 재민이 저를 복도로 이끌어냈어요. 희귀 혈액형이에요. RH-AB형. 인구의 0.03%밖에 안 되는. 그럼 기증자를 찾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났어요. 성공한 기업인도 돈도 권력도 아이 앞에서는 무력했던 거죠. 의사들은 2개월이라고 해요. 그 안에 간 이식을 못하면 재민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복도 끝 창가에 기대서서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무너져 내렸어요. 이 사람이 정말 제 아들 준호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 아픈 아이가 있고 그 아이를 살릴 방법이 있다면 제가 검사받아 볼게요. 재민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혈액형 검사요. 저도 AB형이거든요. RH는 모르겠지만 안 돼요. 재민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간병인들이 놀라서 돌아볼 정도였죠. 왜 안 돼요? 아이가 죽어간다는데. 당신은 저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왜 이런 위험한 일을? 상관없는 사람? 제가 그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당신이 제 아들이든 아니든 지금은 상관없어요. 그 아이만 살리면 되는 거잖아요. 재민이 벽에 등을 기댔어요. 마치 모든 힘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간 이식은 생체 이식이에요. 기증자에게도 위험한 수술이고. 알아요.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실제로는 잘 몰랐지만 모르는 척할 수는 없었어요. 특히 연세가 60대 후반이시잖아요. 합병증 가능성이. 제가 판단할 일이에요. 그때 간호사가 다가왔어요. 도윤이가 깨서 아빠를 찾고 있어요. 우리는 다시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도윤이가 침대에 반쯤 일어나 앉아 있었어요. 아빠, 할머니도 같이 있어주세요. 무서워요. 아이의 작은 손이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지만 너무 말랐습니다. 그 순간 15년 전 어린 준호가 아플 때 제 손을 잡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괜찮아, 도윤아. 할머니가 여기 있을게. 아이가 안심한 듯 다시 누웠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진짜 죽는 거예요? 쿵.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8살 아이가 할 말이 아니었거든요. 아니야, 도윤아. 할머니가 도와줄게. 너 꼭 나을 거야. 재민이 제 말에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병실을 나온 후 복도에서 재민과 마주섰어요. 내일 검사 받을게요. 혈액형부터 시작해서. 정말 안 돼요. 당신은 제 어머니가 아니에요. 왜 이런? 어머니가 아니라고요? 제가 그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그럼 DNA 검사부터 해봐요. 그것부터 확실히 하고.
재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지금까지 피하고 싶어 했던 그 검사를 제가 직접 제안한 거였죠. 만약, 정말 만약에 당신이 제 어머니라면,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더욱 안 돼요. 어머니를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어요. 준호야. 제가 조용히 그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 순간 재민의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구나. 복도에 침묵이 흘렀어요. 멀리서 들려오는 의료진들의 발걸음 소리와 기계음들만이 우리 사이의 정적을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재민이 DNA 검사에 동의할까요? 그리고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검사실 앞 의자에 앉아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벽에 걸린 시계가 째깍째깍 소리를 내며 느리게 돌아갔습니다. 30분이 마치 30시간처럼 느껴졌어요. 재민은 복도 끝에 서서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고요. 어제 DNA 검사를 받을 때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면봉으로 입안을 긁는 간단한 검사였지만 그 짧은 순간이 15년의 기다림을 결정지을 거라는 생각에 손이 떨렸거든요. 또르르. 검사실 문이 열리며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나왔어요. 젊은 여의사였는데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박선영님, 윤재민님, 안으로 들어오세요. 의사실은 생각보다 좁았어요. 책상 위에는 여러 검사 결과지들이 놓여 있었고 컴퓨터 화면에는 복잡한 수치들이 빼곡히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혈액형 검사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가 한 장의 종이를 들어 올렸어요. 박선영님은 RH-AB형이 맞습니다. 도윤군과 조직 적합성도 98.7%로 거의 완벽한 일치를 보입니다. 그럼 재민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간 이식이 가능하다는 뜻인가요? 의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의사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어요. 박선영님의 심장 상태에 문제가 있습니다. 쿵쿵쿵.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마치 의사의 말을 미리 알고 있는 것처럼요. 부정맥이 심하고 관상동맥에도 좁아진 부분이 발견됩니다. 이 상태에서 전신마취 수술을 받으시면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군요. 제가 담담하게 물었어요. 이상하게 무서움보다는 차분함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50% 정도의 위험도가 있습니다. 재민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럼 안 돼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요. 재민 씨, 진정하세요. 제가 그의 팔을 잡았어요.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떻게 진정해요? 50% 위험이라는 게 절반은 죽을 수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성공한 기업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겁에 질린 아들의 얼굴이었죠. 그런데 DNA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제가 의사에게 물었어요. 사실 이미 답을 알고 있었지만 확실히 듣고 싶었거든요. 의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99.9% 친자 확률입니다. 통계학적으로 확실한 모자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순간 재민이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양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어머니셨구나. 15년 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였어요. 어머니라는 그 단어가 얼마나 그리웠던지. 준호야. 제가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재민. 아니,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어릴 때 그 해맑던 미소가 어른이 된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어머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괜찮아, 괜찮다. 이제 돌아왔으니까 다 괜찮아. 모자가 15년 만에 껴안고 있는데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죄송하지만 도윤군의 상태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수술을 결정하신다면 일주일 안에. 준호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어머니, 안 돼요. 전 이제 어머니를 찾았는데 다시 잃을 수는 없어요. 준호야, 엄마 말 좀 들어봐. 제가 그의 두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엄마가 66년을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인지 알아? 너를 낳았을 때야. 그리고 지금 너를 다시 만났을 때. 어머니. 그런데 그 소중한 아들이 자기 아이 때문에 고통받는 걸 어떻게 그냥 봐? 도윤이는 내 아들이면서 동시에 내 손자잖아. 준호가 또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위험해요. 50%라는 건 나머지 50%는 성공한다는 뜻이잖아.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엄마는 운이 좋은 사람이야. 15년 만에 아들을 다시 만났으니까. 의사가 끼어들었어요. 최종 결정은 언제까지 내리실 건가요? 도윤군의 상태를 보면. 지금 결정할게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수술하겠습니다. 어머니. 준호가 소리쳤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준호야, 엄마를 믿어. 그리고 제가 그의 귀를 가리키며 웃었어요. 이 흉터 있는 우리 아들이 엄마를 그냥 보내줄 리 없잖아. 엄마랑 같이 이겨내자. 그날 밤 준비실에서 수술복을 입고 있는데 문 밖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도윤이었어요. 간호사가 휠체어에 태워서 데려온 거죠. 도윤아. 할머니가 저 때문에 아픈 거예요? 아이의 맑은 눈이 걱정으로 가득했어요. 아니야, 도윤아. 할머니는 아프지 않아. 그냥 도윤이를 도와주는 거야. 정말요? 정말이야. 할머니 약속할게. 도윤이가 작은 손을 내밀었어요.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해요. 톡! 우리의 새끼손가락이 맞닿았어요. 그 순간 이상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모든 게 잘 될 거라는.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준호를 봤어요. 그가 유리창 너머에서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어릴 때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빌던 그때처럼요. 마취가 시작되면서 의식이 흐려졌어요. 마지막으로 들은 소리는 의료진들의 차분한 대화였습니다. 혈압 정상, 심박수 안정적입니다. 좋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과연 이 위험한 수술이 성공할까요? 그리고 도윤이를 구할 수 있을까요? 수술실 밖 대기실에서 삐삐삐 하는 심전도 모니터 소리가 들렸어요. 준호가 긴 의자에 앉아 머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5시간째 기다리고 있었죠. 성공한 기업가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그냥 어머니 수술을 기다리는 불안한 아들이었어요. 병원 로비에서는 평범한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커피 자판기에서 드르르륵 소리가 나고 간병인들이 또각또각 발걸음을 내며 오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준호에게는 모든 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윤재민님? 간호사가 다가왔어요. 수술하신 분 보호자이신가요? 네. 어머니가
목이 메어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간호사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집도의 선생님께서 중간 경과를 알려드리라고 하셨어요. 현재까지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요? 준호의 얼굴에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어요. 네, 혈압도 안정적이고 심박수도 정상 범위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간호사가 가고 난 후 준호는 복도 끝 창가로 걸어갔어요. 저녁 해가 한강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와 함께 한강에서 연을 날리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엄마, 연이 너무 높이 올라가면 떨어질까봐 무서워. 괜찮아, 준호야. 엄마가 줄을 꽉 잡고 있을게. 그때 어머니의 따뜻한 손이 지금도 생생했습니다. 똑똑똑. 발걸음 소리에 돌아보니 도윤이의 담당이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윤재민님,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의사의 표정이 심각해서 준호의 가슴이 또 쿵 내려앉았어요. 도윤이에게 무슨 일이? 아닙니다. 도윤이는 괜찮아요. 다만 어머니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의사가 준호를 상담실로 이끌었어요. 조용한 공간에서 의사가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어머니께서 수술 전날 밤에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무슨 말씀을? 본인의 심장 상태를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유언을 남기셨어요.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만약 내가 깨어나지 못하더라도 원망하지 말라. 15년 만에 아들을 다시 만나고 손자까지 구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준호가 왜 연락을 끊었는지는 묻지 말라. 지금 돌아온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하셨어요. 그 순간 준호의 마음속에서 15년간 꽁꽁 숨겨두었던 기억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리스에서의 그 끔찍한 사고, 기억을 잃고 떠돌았던 시간들, 다른 이름으로 살아야만 했던 이유들. 의사 선생님,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정말 나쁜 아들이에요. 어머니가 찾고 계신다는 걸 알면서도 무슨 말씀이신지. 기억이 돌아온 건 3년 전이었어요. 하지만 그때 이미 윤재민이라는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었고 도윤이도 있었고 어떻게 돌아가야 할지 몰랐어요. 의사가 조용히 들어주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장례식에서 어머니를 봤을 때 너무 늙으신 모습에 충격을 받았어요. 제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셨다는 게 그래서 모른 척 하신 거군요. 죄책감이 너무 커서 차라리 모르는 사람으로 남는 게 어머니한테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초록색 수술복을 입은 집도이가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벗은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지만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준호가 뛰어가며 물었어요. 어머니는 괜찮나요?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후, 준호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을 뻔했죠. 다만 아직 마취에서 깨어나지 않으셨어요. 내일 아침이면 의식을 찾으실 겁니다. 정말 괜찮은 거죠? 네, 생체 신호도 모두 안정적이고 이식된 간도 잘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소식이 있었어요. 도윤군의 상태도 놀랍도록 호전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간이 제 기능을 하기 시작했어요.
준호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밤 중환자실에서 산소 마스크를 끼고 누워있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어요. 이제 제대로 된 아들이 될게요. 평생 어머니 곁에 있을게요. 새벽 5시 어머니의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눈을 천천히 뜨시더니 준호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호야, 우리 손자는 괜찮니? 여전히 다른 사람보다 가족을 먼저 걱정하는 어머니였어요. 네, 어머니. 도윤이도 괜찮고 어머니도 괜찮아요. 이제 우리 모두 괜찮아요. 창밖으로 새벽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길고 긴 밤이 지나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봄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어요.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병실 유리창에 톡톡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술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저는 이제 거의 회복되어 퇴원을 앞두고 있었어요. 할머니, 오늘 정말 집에 가는 거예요? 도윤이가 휠체어에 앉아 제 침대 옆에 와 있었어요. 한 달 전의 창백한 모습과는 달리 이제는 볼에 핑크빛이 돌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간이 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거죠. 응, 도윤아. 할머니 집에 가서 맛있는 밥 해줄까? 와, 좋아요. 아이의 환한 웃음소리가 병실을 가득 채웠어요.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위험한 수술을 받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똑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준호가 들어왔어요. 한 손에는 퇴원 서류를, 다른 한 손에는 예쁜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모든 절차 끝났어요. 이제 정말 집에 가실 수 있어요. 고마워, 준호야. 한 달 동안 매일 병원에 와서 간병해준 아들을 보니 고마웠어요. YJ그룹 회장이라는 바쁜 사람이 이렇게 시간을 낼 수 있나 싶을 정도로 헌신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집에 가시기 전에 한 곳에 들를 곳이 있어요. 어디? 아버지 산소요. 같이 가서 인사드려야 할 것 같아서. 그 말에 제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영수 씨 산소에는 아직 한 번도 가지 못했거든요. 수술 때문에 몸이 안 좋아서. 그래, 그러자. 아버지도 얼마나 기다리고 계실까. 오후에 우리는 용인에 있는 추모공원으로 향했어요. 준호가 운전하는 차 안에서 도윤이는 계속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 할아버지는 언제 하늘나라에 가신 거예요? 할머니가 아픈 수술 받기 전이야. 그럼 할아버지가 할머니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신 건가요? 순수한 아이의 질문에 우리는 모두 웃었어요. 그럴 거야, 도윤아. 할아버지가 우리 가족을 지켜주셨을 거야. 산소에 도착하니 영수 씨의 사진이 따뜻하게 웃고 있었어요. 준호가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아버지, 늦었지만 왔습니다. 아들 준호예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15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인사였으니까요. 미안해요, 아버지. 어머니 고생시켜드려서. 그리고 아버지가 저를 알아보시고도 먼저 말씀 못 드려서. 제가 준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아버지는 다 이해하실 거야. 그리고 아버지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는 걸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도윤이가 작은 손으로 꽃을 올렸어요. 할아버지, 저 도윤이에요. 할머니가 저 살려주셨어요. 고마워요. 그 순간 바람이 불어와 벚꽃잎들이 산소 주변에 흩날렸어요. 마치 영수 씨가 답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준호가 말했어요. 어머니, 사실 제가 결정한 게 있어요. 뭔데? 회사를 정리하려고 해요. 아니면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왜? 잘 되고 있는데. 이제는 가족이 더 중요해요. 어머니 곁에 있고 싶고 도윤이도 키워야 하고. 제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읽어놓은 건데. 어머니. 준호가 차를 길가에 세우고 저를 바라봤어요. 15년 동안 제가 놓친 시간들을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생신도, 어버이날도, 아버지 임종도 다 놓쳤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성공보다 가족이 더 소중해요. 도윤이가 아플 때 깨달았어요. 돈이 많아도 회사가 커도 가족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래도 완전히 정리하지는 말고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봐. 네, 어머니. 어머니와 상의해서 결정할게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이었어요. 한 달 만에 들어선 우리 집이 어찌나 반갑던지.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이게 뭐야? 거실에 작은 침대와 옷장이 놓여 있었어요. 아, 그거요? 준호가 머리를 극적였어요. 제가 당분간 여기서 어머니 돌봐드리려고. 괜찮으시죠? 당연하지. 우리 집인데. 도윤이가 폴짝폴짝 뛰며 말했어요. 와, 할머니 집에서 살 수 있어요? 정말 좋아요. 보글보글. 부엌에서 찌개 끓는 소리가 났어요. 준호가 미리 준비해 놓은 거였죠.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끓여 놓았어요. 어머, 우리 준호가 요리도 할 줄 알아? 도윤이 키우면서 배웠어요. 식탁에 앉아 함께 밥을 먹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15년 만에 다시 찾은 일상이었거든요. 할머니, 내일은 뭐 할 거예요? 도윤이가 물었어요. 할머니 학교에 가서 동료 선생님들께 인사드려야지. 그리고 도윤이는 새 학교에 적응해야 하고. 저도 따라가면 안 돼요? 당연하지. 우리 도윤이 할머니 제자들한테 자랑해야지.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준호가 제 방으로 왔어요. 어머니,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사과할게요. 그만해, 이제. 그런 말하지 마. 15년이라는 시간을 돌려드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 남은 시간은 정말 좋은 아들이 되겠어요. 제가 그의 손을 잡았어요. 준호야, 엄마는 지금이 가장 행복해. 아들도 찾고 손자도 구하고 이보다 더 바랄 게 뭐가 있겠니?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도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야.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된 걸.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고요한 밤이었지만 집안은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했어요. 잃어버린 15년은 아쉽지만 앞으로 함께할 시간이 더 소중하다고. 그리고 영수 씨도 지금 이 순간을 가장 기뻐하실 거라고. 새로운 가족의 시작이었습니다.